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비릿하고 퀴퀴한 노인네 냄새와 억지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의 시어머니 조기분 씨는 마치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가죽 소파 위에 늘어져 있었다. 작년에 내가 큰맘 먹고 3억만 원이나 들여 장만한 이탈리아 수입 천연 가죽 소파는 어느새 그녀의 저열한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황달이라도 걸린 듯 노르스름했고 굶주림을 과시하려는 듯 갈라진 입술에선 간간히 신음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낚싯바늘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어 몇 초 간격으로 내 동태를 살피며 반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박서윤, 너 정말 독종이구나. 피도 눈물도 없어. 정적을 깨뜨린 것은 신우이 이희수의 날카로운 고함이었다. 그녀는 내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대며 삿대질을 해댔다. 방금 관리받고 온 내 얼굴에 침방울이 튈 기세였다. 엄마가 벌써 사흘째 곡기를 끊으셨어. 사흘이라고 이 집안에서 시어머니 굶겨 죽였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그 잘난 자존심 세우다가 사람 잡겠어? 나는 1인용 안락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갓 우려낸 대홍포 찻잔이 들려 있었다. 찻잔 표면에 떠있는 찻잎을 후후 불어내며 나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꾸했다.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니가 단식을 하시든 돌을 닦으시든 아니면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시든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식탁에는 매 끼니 따뜻한 국과 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입을 틀어막고 못 드시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 정말. 이희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옆에서 줄담배만 피워대던 남동생. 내 남편 이철을 돌아보았다. 철아, 내 마누라, 꼬락서니 좀 봐라. 저게 네가 좋다고 데려온 여자니? 완전 냉혈인간이 따로 없어. 이철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그는 특유의 그 징글징글한 도덕적 심판자의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다.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가장의 고뇌라도 흉내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서윤아, 이제 그만해.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시고 집안 사정 제일 어려울 때잖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 이렇게 기싸움하다가 정말 사람 잡겠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띠며 그를 쳐다봤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결론이 뭔데? 이철은 심호흡을 크게 했다. 마치 엄청난 결단이라도 내린 양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득 담긴 자세를 취하며 말을 이었다. 엄마랑 누나랑 다 같이 의논해봤어. 요즘 간병인 쓰는 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남의 손 빌리는 게 우리 가족 정성만 하겠어. 나는 밖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고 누나도 자기 가정이 있잖아. 우리 집에서 시간 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당신도 이제 이씨 집안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지난 사흘 동안 내 귀를 더럽혔던 그 역겨운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회사 그만둬. 집에서 아버님 극진히 모시면서 집안 살림도 좀 챙기고 엄마도 이제 편히 쉬게 해드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정말이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배우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 뜨거운 차를 그의 얼굴에 부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박서윤. 유명 외국계 IT 기업의 영업 총괄 이사다.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치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내 밑으로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비즈니스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이다. 내가 시장을 흔들고 있을 때 이철은 공기업 대리 타이틀을 달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PPT나 깨작거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아니 연봉 1억 남짓한 공기업 중간 관리 자급인 그가 월 수입이 억 단위인 아내에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전신마비된 시아버지 수발을 들며 대소변을 받아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철, 당신 뇌에 이상 생겼어?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나더러 사표를 내라고. 내 연봉이 얼마인지 잊었어. 이 집 대출금, 당신 차 할부금, 매달 나가는 생활비며
품위 유지비. 당신 월급으로 그 이자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돈. 넌 돈밖에 모르니? 죽은 듯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여자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이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대를 잇고 시부모 봉양하는 게 도리이지. 어디 여편네가 밖에서 얼굴 들고 돌아다녀? 우리 아들은 앞길이 구말리인 사람이야. 나중에 너보다 훨씬 크게 될 인물이라고. 네가 지금 조금 희생하는 게 그렇게 아깝니? 신우이 이희수도 거들었다. 맞아 옳게.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면 못 써. 우리 철이는 공무원급 철밥통이라 안정적이지만 올케네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잖아. 게다가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접대하고 그게 여자로서 할 짓이야. 그냥 조용히 들어앉아서 살림하는 게 본인 수양에도 좋을 거야. 이것이 이 집안 인간들의 논리였다. 그들에게 나는 얼마를 벌든 그저 이씨 가문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 소모되고 희생되어야 할 도구일 뿐이었다. 이철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엔 나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그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오만함만 가득했다. 이철은 이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며 역겨운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서윤아, 당신 서운한 거 알아.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야. 아버지 몸 좀 좋아지시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내 월급이 당신보다 적긴 해도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면서 애나 좀 봐. 그게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드냐고. 20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마비 환자를 매일 씻기고 뒤집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그는 집안일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있었다. 나를 가축 취급하면서 감히 먹여 살리겠다는 소리를 내뱉다니. 먹여 살린다고. 내 눈빛이 서서히 싸늘해졌다. 이철,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아니면 어머니 그 푼돈 같은 연금으로 뭘로 날 먹여 살리겠다는 건데? 말 다 했어. 이철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박서윤,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지금 당장은 큰 돈 못 벌어도 이 집안 가장이야. 내 말 들어. 엄마가 사흘이나 굶으셨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사직 썼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안 그러면 이 결혼 생활 끝인 줄 알아. 이철이 포효하듯 내뱉었다. 거실은 다시 죽음 같은 고요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소파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이희수는 고소하다는 듯 나를 비웃었다. 이철은 숨을 씩씩거리며 내가 굴복하기를 기다렸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가문의 평화라는 명목하에 수도 없이 참아왔다. 그들은 이번에도 내가 이혼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3일 전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를 등쳐먹을 궁리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순종적이던 박서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숙여 눈동자에 스치는 서늘한 안광을 숨겼다.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도덕적 멍에 그 효도라는 신성한 의무, 그렇게 간병이 쉽고 보람찬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기회를 양보해주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차갑던 표정은 순식간에 녹아내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가련한 아내의 얼굴로 탈바꿈했다. 여보, 화내지 마요.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저 내 커리어가 아까워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효도가 우선이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인간도 아니죠. 당신 뜻대로 할게요. 이철은 멍청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예상보다 너무 쉽게 항복을 받아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와 이희수는 승리자의 눈빛을 교환했다. 역시 조금만 몰아붙이면 금방 꼬리를 내릴 줄 알았다는 듯이. 정말이야. 정말 그만둘 거야? 이철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그럼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생각해 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당신이 그렇게 효심이 깊은데 내가 발목을 잡을 순 없죠. 내일, 아니, 지금 당장 사직서를 써서 메일로 보낼게요. 이철의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나를 덥석 껴안았다. 그 기름진 우월감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역시 당신은 사리 분별이 확실한 여자야. 걱정 마. 이제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살림. 이제 우리 집도 제대로 돌아가겠네. 어머, 옳게. 진작 그랬어야지. 이희수가 얄미운 어조로 끼어들었다. 빨리 가서 엄마 드실 것 좀 차려와. 사흘이나 굶어서 기운 하나도 없으셔. 네, 그럴게요. 나는 순종적으로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부드러운 전복죽을 데웠다. 그녀가 허겁지겁 죽을 들이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입가의 미소는 점점 깊어졌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어쩌면 이 집에서 당신들이 누리는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이철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다. 평소라면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졌을 그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하러 들어갔다. 나는 침대맡에 앉아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응시했다. 누군가는 사표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이 집안에서 효도가 지고지순한 가치라면 마땅히 그 효심이 가장 깊은 사람이 몸소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 집의 모든 디지털 기기와 보안은 내 손을 거쳤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 은행 보안카드, 심지어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나는 전부 알고 있었다. 한심하게도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여전히 첫사랑의 생일이었다. 예전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게으름이 그를 파멸로 인도할 완벽한 열쇠가 되어 주었다. 화면이 켜졌다. 나는 숙련된 솜씨로 그가 다니는 공기업의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철 같은 공기업 직원들은 일 처리 프로세스는 느려 터졌지만 본인의 자발적 퇴사 신청만큼은 빛의 속도로 수리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사직 신청 항목을 클릭했다. 퇴사 사유란에 내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복수의 쾌감으로 번뜩였다. 존경하는 임직원 및 인사팀 귀하. 본인 이철은 현재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전신마비와 병환으로 인해 가정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옛말에 백행의 근본은 효라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병세가 깊어지고 아내 또한 심신이 쇠약해져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집안의 외아들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아버님의 머리맡에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현재의 직무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가 베풀어준 그간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한 사람의 진정한 효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저의 결단을 너그러이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오니 부디 즉시 수리해 주십시오. 신청인 이철. 작성을 마친 뒤 다시 읽어보았다. 가히 현대판 심청이를 보는 듯한 절절한 문장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이 감동적인 사표를 캡처하여 그가 속한 500명 규모의 사내 전체 단톡방에 올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저는 아무런 후회 없이 떠납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백그라운드 실행 기록을 깨끗이 지우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욕실에 물소리가 따섰다. 이철이 머리를 털며 기세등등하게 걸어 나왔다. 서윤아, 내일 아침에 바로 회사 가서 짐 정리해. 일찍 와서 아버지 기저귀 가는 법부터 배워야지. 나는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요,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제 자리를 찾을 테니까. 그렇고 말고 내일이면 당신의 하늘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다음 날 새벽
커튼 틈새로 새어나온 햇살이 이철의 잠든 얼굴을 비추었다. 알람이 울리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더듬거렸다. 아, 몇 시야? 출근해야지. 나는 이미 세안을 마치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정교한 메이크업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영락없는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다. 집안에 틀어박혀 수발이나 들 며느리의 기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철이 침대에 앉아 눈을 비비다 내 차림새를 보고 멈칫했다. 서윤아,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오늘 사표 내러 간다며? 그냥 대충 입고 가서 대충 처리하고 와. 어머니 기다리셔. 나는 립스틱을 세밀하게 바르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럼요, 회사 가야죠. 하지만 퇴사 같은 중대사에는 격식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이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품을 내뱉었다. 하긴 대기업이라 절차가 복잡하겠지. 그럼 빨리 다녀와. 아, 나 아침은 회사 가서 먹을게.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서. 그는 체면치레용으로 산 명품 양복을 걸치고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맸다.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회사 식당 아침밥이 당신 공무원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겠지. 여보, 나는 다가가 삐뚤어진 그의 넥타이를 정성스레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 회사 가면 휴대폰 자주 확인해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소식. 뭐 팀장이 공지라도 올리겠지. 이철은 의기양양하게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다. 드디어 공연 시작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여유롭게 주방으로 가 아보카도 토스트와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했다. 예전의 나라면 가족들 아침 차리느라 정작 나는 출근길에 편의점 빵이나 씹었겠지만 이제 그딴 현모양처 놀이는 끝이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 절친이자 변호사인 지우의 메시지였다. 내 남편 표정 진짜 가관이겠다. 방금 우리 회사에 파견 나가 있는 내 남편 회사 인사팀 지인한테 연락 왔는데 이철 사직서 때문에 온 회사가 뒤집어졌대. 다들 살아있는 효자라고 칭송하고 난리야. 본부장이 감동해서 직접 결제 올렸고 초고속으로 수리됐대. 나는 선글라스를 낀 이모티콘 하나를 답장으로 보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약 40분 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쾅! 벽에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이철이 들이닥쳤다.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그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땀범벅이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씩씩거렸다. 박서윤, 그의 비명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이희수와 막 일어난 시어머니가 놀라 튀어나왔다. 왜 그래? 아침부터 무슨 난리야? 시어머니가 옷을 여미며 나오다 아들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다. 철아, 회사 간 놈이 왜 이 꼴로 돌아와? 이철은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앞으로 돌진해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팽개쳤다. 화면에는 그 감동적인 사직서 캡처본이 떠 있었다. 이거 내가 한 짓이지. 응. 대답해봐.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느긋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았다. 그리고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는 건지. 시치미 떼지 마. 내 계정 비밀번호 아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이거 네가 올린 거잖아. 너 때문에 오늘 회사 갔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 본부장님이 직접 불러서 자네 같은 효자를 우리가 붙잡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사인하게 만들었어. 내 직장이, 내 철밥통이 날아갔다고 없어졌단 말이야. 시어머니와 이희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뭐? 직장이 날아가? 철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 귀한 공기업 자리가 왜? 시어머니의 비명에 집안이 떠나갈 듯 울렸다. 이 여편네가 그랬대요. 내 계정 훔쳐서 사표를 던졌다고요. 박서윤, 이 독한 년.
너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남편의 악다구니에도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우아하게 일어나 정장 치마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이철, 말 조심해. 증거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기를 내뿜었다. 어제 누가 그랬지. 효도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남의 손보다 자식 손이 정성이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도리라고 떠든 게 누구야. 나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제 내가 사표 내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랑 어머니, 형님까지 다들 그게 며느리의 본분이고 복 짓는 일이라며. 그런데 왜 그 귀한 복 짓는 기회를 당신한테 주니까 내가 널 죽이려는 독한 년이 되는 건데. 설마. 나는 말을 멈추고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설마 당신이 어제 떠들었던 그 효심 다 가짜였어? 사실은 간병하기 싫었던 거야. 마비된 아버지 대소변 받아내는 게 수치스럽고 인생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어떻게 같아. 난 남자고 이 집의 기둥이잖아. 내가 직장이 없으면 이 식구들은 뭘 먹고 살라고. 아, 이제야 굶어 죽을 걱정이 돼? 나는 냉소했다. 그럼 내가 사표 낼 때는 왜 그 걱정 안 했어? 내 연봉 10억은 장난감 돈이고 당신 월급 800만 원은 금괴라도 돼? 이게 어디서 남자 벌이에 대들고 있어.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내 얼굴을 핥히려 했다. 이 망할 년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내 아들 직장 내놔. 죽여버릴 거야. 나는 미리 예상하고 몸을 살짝 비틀었다. 시어머니는 허공을 가르며 소파 쪽으로 고꾸라졌다. 엄마, 이철과 이희수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나는 이 아수라장 같은 광경을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어제 미리 출력해둔 이철의 급여 명세서와 지난 몇 년간의 가계 지출 내역서였다. 연극은 그만해. 나는 종이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철, 당신 이제 백수니까 우리 계산 확실히 하자고. 여기 봐. 이게 당신 작년 연봉 세전구 600만 원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 집 작년 지출 내역, 주택담보대출이자, 당신 차 리스비, 생활비, 아버님 병원비, 어머니 보약값, 거기다 시누이 형님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가져간 돈까지 합치면 총 6억 8천만 원이야.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결국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먹여 살렸다는 소리야. 내 돈으로.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모른 척 해줬더니 감히 내 직장을 넘봐? 당신이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어하니 내가 특별히 성취해준 거야. 오늘부터 나는 당신들의 무료 ATM기 노릇 안 해. 이철의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너 어쩌려는 거야? 간단해.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다시 구두를 신었다. 에르메스 한정판 백을 어깨에 매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이제 그토록 원하던 효자 노릇에 집중해. 돈? 내 돈은 내 거야.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거야. 오늘부터 생활비는 딱 끊을 거고 어머니가 드시던 비싼 보약이며 건강식품도 전부 중단이야. 아, 그리고 형님. 옆에서 눈치를 보던 이희수를 쏘아보았다. 그동안 철이가 몰래 빼돌려서 형님한테 준 돈들 내가 이번엔 안 따질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단돈 10원도 이 집에서 못 나갈 줄 아세요. 나는 문을 열고 눈부시게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간병 화이팅. 당신의 효심을 응원할게. 쾅. 현관문이 닫혔다.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공기 중에 떠돌던 그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청량한 자유의 향기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철처럼 기생충 같은 근성을 가진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그가 지난 세월 받아먹은 것들을 이자까지 쳐서 뱉어내게 만들 수단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철의 전화가 빗발쳤다. 나는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올렸다. 지금 전화를 받아봤자 무능한 남자의 비명만 들릴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분노가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발효되어 공포로, 그리고 절망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오전 10시 반, 부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팀원들의 실적 보고를 들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집안의 전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철은 지독하게 체면을 중시하는 인간이다. 전사 단톡방에 올라간 사직서는 그의 퇴로를 완벽히 차단했다. 이제 와서 아내가 한 짓이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스스로를 마누라한테 휘둘리는 찌질이로 만드는 꼴이자 그가 쌓아온 가짜 효자 이미지를 박살내는 일이다. 공기업 집단에서 평판은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는 결코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오쯤 지우에게서 캡처 사진이 하나 더 왔다. 이철의 SNS에 올라온 최신 게시물이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의 셀카 뒤로 거실 풍경이 보였고, 손에는 젖은 수건을 든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닦아드리려는 연출 샷이었다. 비록 사랑하는 일터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어 행복합니다. 새로운 시작. 응원해주세요. 그 아래로는 동료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대리, 진짜 남자네. 요즘 보기 드문 효자다. 역시 이 형은 클래스가 달라.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철, 그 가소로운 체면 때문에 결국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구나. 나는 기꺼이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었다. 우리 남편 최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남자예요. 집안일은 당신에게 맡기고 저는 안심하고 일할게요. 댓글을 달고 휴대폰을 넣으며 비서에게 말했다. 점심은 제일 비싼 일식 오마카세로 예약해줘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 업체에 연락 좀 해줄래요? 아, 도우미 분쇄로 구하시게요? 아니, 나는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우리 집 오시는 김 아주머니 오늘부로 해고한다고 전해줘. 비서가 당황한 듯 되물었다. 하지만 이사님 댁에 편찮으신 어르신도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경쾌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전업주부거든요. 남의 손 빌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다 하겠다고 하네요. 아내로서 남편의 깊은 효심을 존중해줘야죠. 이철이 SNS에 효자라는 비석을 세웠으니 나는 그 비석을 더 견고하게 박아줄 생각이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라지면 그는 이제 24시간 내내 거구의 환자가 쏟아내는 배설물과 식사 수발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 효도의 맛이 얼마나 씁쓸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다. 퇴근 후 나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다. 백화점에 들러 스파를 받고 느긋하게 저녁 식사까지 마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겨왔다.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인분 냄새와 소독약, 그리고 저렴한 방향제가 뒤섞인 구역질 나는 냄새였다. 도대체 집안꼴이 어떻길래 냄새가 현관 밖까지 새어나오는 건지. 나는 코를 막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악취가 파도처럼 덮쳐왔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얼룩들이 가득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이철의 몰골은 처참했다. 아침에 그 말끔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구겨진 셔츠의 머리는 산발이었다.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를 타박하고 있었다. 이 멍청한 놈아,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갈아서 침대를 다 적셔놓으면 어떡해. 내 아비 욕창 생기면 나 진짜 죽어버릴란다. 이철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런 거 해본 적 없단 말이야.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지독해. 나 아까 2번이나 토했어. 그 도우미 김아주머니는 왜 안 오는 거야? 오늘 쉬는 날이야. 어머 여보, 잊었어요? 나는 하이힐 소리를 또 각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남의 손 빌리는 건 불안하다고. 당신의 그 숭고한 효심을 지켜주려고. 내가 오늘 아주머니 그만두시게 했어요. 덕분에 한 달에 400만 원이나 아끼게 됐네. 당신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데 우리 절약해야죠. 뭐 아주머니를 잘났다고. 박서윤. 이철이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 집안일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야? 왜 힘들어요? 나는 가방을 옷걸이에 걸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건 본분이고 복 짓는 일이라고. 내가 일할 때도 퇴근하고 오면 저녁 차리고 주말마다 청소하는 게 여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하셨죠. 이제 당신도 일 안 하니까 그 당연한 도리가 당신한테로 넘어간 것뿐이에요. 이 나쁜 이철이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끼어들었다. 에잉, 잘났으면 잘났지. 뭘 그리 시끄러워. 돈 아끼는 건 잘했다만. 얘야, 며느리 넣었으니 빨리 가서 저녁 차려라. 나랑 철이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어. 점심에 시켜 먹은 배달 음식은 짜서 못 먹겠더라. 나는 제자리에 서서 마치 지능이 낮은 생명체를 보듯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내 목소리는 서늘했다. 저 지금 자러 온 거예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려서 피곤하거든요. 이제 이 집의 전업주부는 이철 씨니까 요리는 남편이 담당해야죠. 어머니가 그러셨죠. 여자가 돈 벌어오는 건 소용없다고. 그럼 전 돈만 벌 테니 남편이 집안 살림을 도맡는 게 공평하겠네요.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의 살깃띤 시선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향했다. 박서윤, 너 거기 안 서? 이철이 달려와 내 팔을 낚아채려 했다. 너 정말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내리치려던 그의 손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철, 그 손 내리기만 해봐.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곳은 유치장이 될 테니까. 난 최고급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을 빈털터리로 쫓아낼 능력과 돈이 차고 넘쳐. 내 눈 똑바로 봐.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내 눈에 서린 얼음 같은 냉기에 이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다. 밖에서는 굽신거려도 집안에서는 폭군 노릇을 하지만 진짜 강한 상대를 만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꼬리를 내린다. 그리고 나는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을 가리켰다. 아버님 방 냄새, 거실까지 진동해요. 효자라면 얼른 가서 치워야지. 아버지를 오물 속에 방치할 셈이야. 내일 이웃들이 당신의 그 훌륭한 효도쇼의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떨까. 이철은 얼굴 근육을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분을 못 이기고 욕설을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웅얼거리는 신음소리와 이철의 헛구역질 소리가 들려왔다. 우욱.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우엑. 그 감미로운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나는 안방문을 잠갔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모바일 뱅킹을 켰다. 잔고에 찍힌 든든한 숫자들을 확인하니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다. 이철, 이제 겨우 하루 지났어.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며느리라는 자리가 사실은 끝없는 심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당신의 그 가소로운 자존심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 나는 이철의 헛구역질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내일은 더 흥미진진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니 이철이 락스통을 들고 거실 바닥에 미친 듯이 분무기를 뿌려대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왜 냄새가 안 빠지는 거야? 공기 중에 아예 박혀버린 것 같네. 그는 밤을 꼬박 새웠는지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온몸은 마치 비에 젖은 솜처럼 축 처진 채 신경질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반면 시어머니 조기분 씨와 시누이 이희수는 자신들의 방에 틀어박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 집안에 가득한 오물 냄새와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겠다는 심산이 역력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를 내렸다. 나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의 간절한 눈빛을 나는 철저히 외면했다. 박서윤, 결국 이철이 참지 못하고 소독약통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다. 너 정말 양심이 있는 거야?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너만 쏙 빠져서 방관할 거야? 나는 주방 문턱에 기대어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대꾸했다. 방관이라니요? 내가 당신이라는 친아들을 저 방에 넣어줬잖아. 왜
당신 친아버지가 싫어.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이철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의 울먹였다. 당신이 알아? 어제 저녁에만 기저귀를 3번 갈았어. 3번이나. 그때마다 내 손에 다 묻고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이는데 한 입 먹고 내 옷에 다 토해버렸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 그래요? 나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그럼 지난 반년 동안 그 일을 했던 나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집게가 대신했나? 시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첫 반년 동안 퇴근하고 돌아와 매일 그의 몸을 닦고 배설물을 치우며 입에 밥을 넣어준 건 나였다. 그때 이철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나는 남자라 그런 섬세한 일은 못해라고 당당하게 말했었다. 시어머니는 나는 냄새만 맡으면 어지러워서 못하겠다며 TV만 봤고 시누이 이희수는 우리 애한테 세균 옮길까봐 겁난다며 발길조차 끊었었다. 결국 박서윤이라는 사람만 이 집안의 노예였던 셈이다. 내가 그 오물 냄새를 맡으며 수발을 드는 것은 당연한 숙명인 줄 알았던 것이다. 난 몰라. 못해. 이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오늘 당장 도우미 아주머니 다시 안 부르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버지가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둘 거라고. 됐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지극한 효자로 소문난 이철 씨가 전신마비된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서 굶겨 죽이려 한다고. 아, 당신 회사 동료들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네. 당신이 어떻게 병수발을 들고 있는지 직접 와서 참관 교육이라도 받으라고 말이야. 너 정말. 이철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의 눈이 주먹만큼 커졌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휴대폰 화면에 이미 찍혀 있는 112 번호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철, 지금 당신의 유일한 가치는 그 효자라는 허울뿐이야.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당신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장 나약한 자존심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나를 향해 공포와 증오가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패배한 싸움닭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내뱉은 말을 반드시 실행할 독종이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커피를 마저 마시고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아, 맞다. 어제 갈아입힌 시트랑 옷들 잊지 말고 빨아둬요. 아버님 방한기도 자주 시키고 주방에 재료 있으니까 점심이랑 저녁 알아서 해 먹고 어머니랑 누나 식사도 챙겨드려요. 그분들은 귀한 손님이잖아. 그의 안색이 숫덩이처럼 변하는 것을 뒤로 한 채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다. 그 뒤로 며칠간 이철은 그야말로 지옥 모드를 경험했다. 그는 마비된 아버지의 끊임없는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두 거대 영아의 온갖 트집과 지시를 감당해야 했다. 철아, 반찬이 왜 이렇게 짜니? 나 혈압 올라 죽일 작정이야. 오빠, 나 갈비찜 먹고 싶어. 오후에 정육점 가서 고기 좀 끊어와. 아들아, 아비 약 먹일 시간이다. 얼른 가서 먹여라. 나는 지금 드라마 중요한 장면이라 못 움직인다. 이철은 어머니와 누나의 등살에 휘둘리며 팽이처럼 돌아갔고 틈날 때마다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코를 찌르는 오물을 치워야 했다. 나는 철저히 이 집의 이방인이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식사는 밖에서 해결했고 집안일은 전업주부인 이철의 몫이었다. 거실에서 고성이 오가도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이철은 내게 대화를 시도하고 애원하고 때로는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다. 서윤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제발 도우미 아주머니 다시 불러줘. 비용은 나중에 내가 갚을게.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차용증 써. 이자는 시중은행 연체이율의 3배로 쳐서. 박서윤, 너 매일 밖에서 비싼 거 먹고 놀러 다닐 때 이 집구석은 생각도 안 나?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당신도 나가서 벌어오든가.
그는 내 논리에 말문이 막혀 모든 원망을 시어머니와 누나에게 쏟아냈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개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이철이었다. 7, 8번이나 연달아 전화를 걸어오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기긴 한 모양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회의 중 문자해 라고 답장을 보냈다. 금세 이희수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다. 옳게 빨리 와.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의식이 없어. 또 시작이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지난번 단식 투쟁 때도 그랬지만 이번 기절 소동도 10중 8구 연극일 것이 뻔했다. 나는 느긋하게 주소 2글자만 보냈다. 이희수는 즉시 근처 대학병원의 위치를 전송했다. 나는 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야 천천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철과 이희수가 병상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기분 씨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옳게. 이제야 오면 어떡해. 이희수가 나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달려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에다 화병이 겹쳤대.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철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다 내 잘못이야. 며칠 동안 아버지 모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엄마 식사 챙겨드리는 걸 소홀히 했어. 나는 병상 가까이 다가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눈꺼풀을 보며 나는 실소를 참아야 했다. 의사는 뭐라고 해요? 입원해서 며칠 지켜보면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한대. 이희수가 가로채듯 대답했다. 근데 옳게 입원비랑 치료비가. 그럼 그렇지. 이 거창한 연극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다. 입원비는 제가 결제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뭔데? 말만 해. 이철이 급하게 물었다. 이번 기간 내내 한 사람이 24시간 붙어서 간병해야 해요. 여보, 당신은 아버님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임무는 형님이 맡으셔야겠네요. 이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안 돼. 나도 집에 가서 애들 챙겨야지. 애들은 형님 남편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나는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어머니가 저렇게 위중하신데 자식도리를 해야죠. 형님이 제일 아끼는 딸이라면서요. 이럴 때 효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나는 효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희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질렸다가를 반복하며 이철을 쳐다보았지만 내 돈이 절실한 이철은 반박하지 못했다. 누나, 며칠만 고생 좀 해줘. 이철이 작은 목소리로 권했다. 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원무과로 가서 결제를 마쳤다. 영수증을 이철에게 건네며 차갑게 말했다. 돈은 일단 내가 냈지만 나중에 당신 몫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 차감할 거야. 아, 그리고 아버님 방에는 방금 전문 간병인을 보냈어. 그 비용도 똑같이 당신 재산에서 깎을 거고. 뭐? 간병인을 불렀어. 그럼 진작 말하지. 이철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작 말했으면 당신들이 이런 쇼를 했겠어?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이철, 나 바보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위중한 건지 꾀병 부리는 건지 당신들이 제일 잘 알잖아. 오늘은 아버님 생각해서 내가 참는 거야. 내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그들의 가짜 얼굴을 씻어내렸다. 이철과 이희수는 당황과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형님이 고생하시고 아버님은 간병인이 계시니 이제 당신도 좀 쉬어. 나는 온기 없는 눈으로 이철을 보았다. 근데 너무 좋아하진 마. 간병비 꽤 비싸거든. 당신이 나한테 빚진 돈이 또 늘어난 셈이니까.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왔다. 거실에서 썩은 내를 풍기며 나를 토삼해던 인간들이 서로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모습이 꽤나 볼만했다. 그 후 시어머니가 입원하고 이희수가 강제로 24시간 간병을 시작하면서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철은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백수 신세로 게임이나 하며 빈둥거렸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대소변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는 아마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며 버틸 작정인 듯 했다. 순진하긴. 나는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또 다른 그물을 펼치고 있었다. 지난번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나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몰래카메라를 충전기 모양으로 위장의 병실 콘센트에 꽂아두었다. 어머니의 식탐과 간사한 성격을 알기에 병원에서 흰죽만 먹으며 버티는 건 그녀에게 죽기보다 힘든 일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흘째 밤에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집에서 업무를 보던 내 휴대폰으로 감지 알람이 울려 영상을 확인하자 실소가 터져 나왔다. 병실 안에서 이희수가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더니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통닭 한 마리와 냄새가 진동하는 족발,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훈제 계란까지. 나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다던 시어머니는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한 동작으로 일어나 앉았다. 빨리, 빨리 닭다리부터 내놔라. 시어머니는 훔쳐먹는 아이처럼 목소리를 죽이며 재촉했다. 엄마 좀 조용히 해. 이희수는 문 밖을 살피며 경고했다. 의사가 지금 유동식만 먹으랬어. 간호사한테 들키면 나만 혼나. 들키긴 뭘 들켜. 이 시간에 간호사들 다 퇴근했어. 시어머니는 닭다리 하나를 낚아채 입에 넣었다. 아이고, 살 것 같다. 며칠 동안 그 밍밍한 죽만 먹었더니 입안에서 닭똥 냄새가 날 지경이었어.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 엄마도 참 이런 연극까지 해야 해. 나까지 병원 귀신 되게 만들고. 이희수도 날개 하나를 뜯으며 투덜거렸다. 안 그러면 그 독한 올케년이 돈을 내놓겠니. 시어머니는 족발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아픈 척이라도 해야 내 동생이 간병인이라도 쓰지. 안 그랬으면 내 아비는 벌써 방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거다. 그건 그래. 이희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 병원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 다 박서윤이 장부에 적고 있대. 나중에 철이 재산에서 뺀다는데 철이가 지금 백수인데 무슨 재산이 있어. 빼라고 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그 집 공동명의잖아. 나중에 내 아비 죽고 나면 그 집 팔아서 반 챙기면 돼. 그럼 그 돈으로 철이 장가 다시 보내주면 되지. 고분고분한 여자로 골라서 남은 돈으로는 너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니. 거기까지 듣자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나였다. 그들은 단순히 내 돈을 노리는 것을 넘어 내 집과 미래까지 이미 다 계산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였다.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약 10분간 이어진 그들의 야식 파티와 파렴치한 대화를 빠짐없이 녹화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말 아침 나는 대형 마트에 들러 신선한 과일과 최고급 건강 보조식품을 잔뜩 사들고 병원을 방문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워 끙끙대고 있었고 이희수는 정성스레 사과를 깎는 시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그 익숙하고도 가증스러운 가면을 꺼냈었다. 어머, 서윤아 왔니? 시어머니가 기운 없는 손을 내저었다.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보약 세트를 테이블에 놓으며 상냥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하죠. 여기 보니까 전복이랑 홍삼도 들어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 보충 잘해야 한대서 비싼 걸로 골랐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을 본 시어머니와 이희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시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벌떡 일어날 뻔했다. 내 친딸보다 100배 낫네. 얘는 사과나 깎아줄 줄 알지. 이런 센스가 없어.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을 따라주며 슬쩍 말을 던졌다. 어머니, 오늘 보니까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퇴원하시는 게 어때요? 병원에는 세균도 많고 답답하잖아요. 집에 가서 제가 맛있는 보양식 해드릴게요. 퇴원 소리에 시어머니는 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해댔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의사 선생님도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 그래요. 나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 방금 주치의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저혈당 말고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 언제든 퇴원해도 좋다고 하시던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희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옳게, 의사들은 원래 보호자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연세가 있는데 젊은 사람 같겠어? 며칠 더 있는 게 안전하지. 아, 그렇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님 말대로 안전하게 며칠 더 계시는 걸로 하죠. 나는 잠시 더 머물며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나왔다. 하지만 내가 간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간호사 스테이션이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저 12번 침대 보호자인데요. 나는 아주 정중하게 말을 붙였다.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통닭이나 족발 같은 거 사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기운 좀 내시라고요. 간호사는 내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절대 안 됩니다. 환자분 지금 위장이 약해져서 유동식만 드셔야 해요. 보호자분들 대체 왜 그러세요? 어제 저녁에도 병실에서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환자분이 그런 거 잘못 드셨다가 문제 생기면 저희 병원에서 책임 못 집니다. 어머, 정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훈계를 듣는 척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주의하겠습니다. 간호사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운 좋게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주치의와 마주쳤다. 나는 조금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에게 반복했다. 책임감 강한 중년의 주치의는 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험악해졌다.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분께 수차례 경고했는데 보호자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급성 위염이나 췌장염이라도 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따끔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의 병실로 향하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코너 뒤에 숨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집안 인간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지 모두가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터뜨렸을 때 그 파괴력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 거실에서는 이철이 반바지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화면 속 적들을 물리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그의 뒤로 다가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재밌나 보네. 이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컨트롤러를 떨어뜨렸다. 깜짝이야. 왜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그는 신경질적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간병인이 아버님을 참 잘 돌봐주시나 봐. 우리 대요자께서 이렇게 게임할 시간도 생기고. 나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덧붙였다. 방금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에 갔었다는 말에 이철이 즉시 긴장했다. 엄마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대? 그럼 아주 좋아지셨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의 코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직접 봐. 당신 그 위중한 어머니가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신지. 영상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와 이희수가 개걸스럽게 음식을 뜯는 모습, 그리고 내 집을 팔아 치울 궁리를 하는 파렴치한 대화가 거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철의 얼굴은 의혹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수치심을 넘어선 절망으로 시시각각 변해갔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자,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당신 어머니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신 누나가 효녀라고 생각하냐고? 이철, 당신네 식구들 나를 바보로 알고 이렇게 놀아난 거야? 아주 재미있었겠어? 이철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는 나에게 사죄하는 대신 자신까지 속인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왜 안 되겠어? 나는 냉소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은 그저 노후를 책임질 도구일 뿐이고 누나한테 당신은 뜯어먹기 좋은 호구일 뿐이야. 그리고 이철. 당신은 그 두 여자의 공범이지. 나는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선택권은 두 가지야. 첫째,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저 노인네 모셔와. 누나는 당장 내쫓고,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몰래 누나한테 송금했던 돈들. 이런 한 장 빠짐없이 다 토해내.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둘째, 내가 이 영상을 당신네 가족 단톡방, 당신 회사 커뮤니티, 그리고 지인들한테 전부 뿌릴 거야. 당신들이 보여준 그 지극한 효심의 실체를 온 세상이 감상하게 해줄게. 자, 선택해. 이철은 결국 첫 번째를 선택했다. 아무리 효도를 강조하고 체면을 차려봤자 이 영상이 공개되어 겪게 될 사회적 매장과 효자 코스프레의 파멸을 감당할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이철은 성난 황소처럼 병원으로 돌진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 현장이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갔다. 한 사기꾼이 다른 사기꾼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서로를 헐뜯으며 발악했을 그 광경 말이다. 해질녘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철은 억지로 끌려온 듯한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 뒤를 따르는 이희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박서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이희수는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병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너 이거 불법이야. 신고할 거야. 나는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증거 있어요? 나는 그저 내 휴대폰을 병실에 두고 왔을 뿐이고 우연히 재미있는 게 찍혔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프다는 사람이 족발 뜯는 게 무슨 사생활 침해예요.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거지. 너 정말. 이희수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렸다. 시어머니도 소파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파서 고기 좀 먹은 게 무슨 죄라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악귀 같은 며느리를 들였을까. 남의 사생활이나 훔쳐보고 나 이제 못 살겠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들이 예전처럼 나서서 자신을 편들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철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와 누나를 혐오와 얼음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만해, 창피하지도 않아? 이철의 포효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이철은 무시하고 누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놔. 뭘 내놓으라는 거야. 이희수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다. 돈. 이철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내가 박서윤 몰래 누나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지 다 알아. 내 월급 아껴서 준 돈으로 누나는 명품 사고 화장품 샀더라. 그러면서 나까지 속여서 병원 놀이를 해. 누나 사람이니? 알고 보니 병원에서 이철은 그들의 꾀병을 추궁하다가 그동안 모녀가 짜고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낸 정황까지 다 알아낸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여러 핑계로 이철에게 돈을 받아 이희수에게 넘겨왔던 것이다. 철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희수가 억울한 듯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남자들은 돈 관리 잘못하니까. 개소리 마. 이철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왜 투자해서 못 뺀다고 거짓말했어. 누나 그냥 내 돈 독차지하려고 한 거잖아. 남매가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가 되자 나는 미리 준비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형님, 보관했다는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여기 형님 계좌 소비 기록 다 있어요. 지난달에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셨고 며칠 전에는 1억만 원 넘게 들여서 성형 시술 받으셨던데 철이가 준 돈은 이미 다 증발한 거 아닌가요? 이 내역은 지우를 통해 알아낸 확실한 증거였다. 이희수 같은 부류에게는 증거를 면전에 던져줘야 아가리를 닥친다. 이희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다. 너 어떻게 나를 조사해? 내 정당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이철이 형님한테 보낸 돈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에요. 형님은 우리 재산을 불법 점유한 거라고요. 지난 5년간 철이에게서 가져간 2억 7 300만 원 당장 내놓으세요. 뭐? 2억이 넘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니? 그게 무슨 공동 재산이야. 미쳤는지 아닌지는 법관이 판단하겠죠. 나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형님, 선택하세요. 여기서 좋게 해결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볼지. 고소당하면 돈도 돌려줘야 하지만 형님 이름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갈 텐데 감당하시겠어요? 이희수는 패닉에 빠졌다. 평범한 주부인 그녀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철아, 너가 좀 말해줘. 그녀는 이철의 소매를 붙잡고 울었지만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철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결국 이희수는 나에게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가족이잖아. 이번 한 번만 봐줘. 나는 혐오감을 느끼며 몸을 피했다. 가족? 내 집을 팔아 치울 궁리를 할 때는 가족이라는 걸 잊었나 보네요. 이희수는 눈을 굴리더니 다시 머리를 썼다. 옳게, 나 진짜 돈이 없어. 다 써버렸단 말이야. 대신 내가 여기서 일할게. 매일 와서 아버님 대소변 받아내고 수발될 테니까 그 돈으로 퉁쳐주면 안 될까? 그녀는 내가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겠지만 오산이었다. 좋아요. 내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 이희수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단, 확실하게 계약서를 써야죠. 나는 미리 준비한 가정간병 서비스 계약서를 내밀었다. 전문 간병인 시세로 월 800만 원씩 쳐드릴게요. 당신이 빚진 2억 7, 300만 원을 갚으려면 무보수로 정확히 34개월, 약 3년 동안 여기서 24시간 상주하며 간병해야 해요. 뭐, 3년. 이희수가 소리를 질렀다. 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아버님의 식사, 위생, 재활훈련을 전부 책임져야 하고 당신 과실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도 다 부담해야 해요. 아, 그리고 숙식은 본인 해결이고요. 너 정말 너무하다. 그녀는 다시 가면을 벗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무시하고 일어섰다. 돈을 갚든가 계약서에 사인하든가 3일 줄게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다시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희수가 절대 그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가 이제부터 겪게 될 고통은 오롯이 그녀가 자초한 결과였다. 이희수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뒤 우리 집의 공기는 한층 더 비릿하고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다. 신우이는 그날 이후 발길을 끊었다. 아마 2억 7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터였다. 시어머니는 이철에게 호되게 당한 탓인지 아니면 꾀병 부리다 들통난 게 무안해서인지 종일 방 안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다.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척조차 없었다. 반면 이철은 완전히 배째라는 시기의 좀비 모드로 돌입했다. 나에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애걸하지도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며 낮에는 게임을 하고 밤에는 축구 경기를 보며 거실을 담배 연기와 땀 냄새로 더럽혔다. 그는 내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이 집에 말뚝처럼 박혀 있으면 어쩌지 못할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목을 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철 같은 기생충 남편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철저한 경제적 봉쇄다. 먼저 나는 집안의 모든 비필수적인 지출을 차단했다. 거실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꿨다.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본인 휴대폰 테더링을 쓰라고 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아니니 금방 한계에 다다를 터였다. 유료 케이블 TV 서비스도 해지했다. 축구 중계를 보려고 리모컨을 누르는 그의 앞에는 지직거리는 눈발 같은 노이즈만 가득했다. 냉장고에서는 그가 좋아하는 맥주와 안주거리를 싹 치웠다.
계란과 기본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다. 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쓰던 연결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을 중단했다. 이 아파트는 내 명의의 혼전 재산이지만 결혼 후 이철의 가소로운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대출 계약서상 주채무자를 이철로 나를 공동상환인으로 등록해 두었다. 매달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둔 것을 내가 직접 막아버린 것이다. 며칠 뒤 은행에서 독촉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철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이번 달 이자 상환이 실패했습니다. 연체 기록이 발생했으니 즉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이철이 문자를 확인하더니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박서윤, 너 미쳤어? 왜 대출 이자를 안 내? 우리 둘 다 신용불량자 되면 어쩌려고 이래? 그는 휴대폰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며 악을 썼다. 나는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처리하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꾸했다. 먼저 똑바로 알아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우리 둘 다가 아니라 당신이야. 이 대출 계약서의 주채무자는 당신이거든. 연체 기록이 남으면 당신 신용등급부터 박살날 거야. 이것은 과거에 그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고집했던 설정이었다. 이제 그 달콤했던 권위의 증거가 그의 뺨을 갈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왜 내야 해? 나는 고개를 들어 싸늘하게 그를 응시했다. 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나를 무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당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없거든. 당신이랑 시어머니, 형님까지 똘똘 뭉쳐서 내 집을 탐내고 내 커리어를 망치려 들었잖아. 이철, 내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그래도 대출금은 내야지. 신용 망가지면 나중에 대출도 안 되고 기차 비행기도 못 타게 될 텐데.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알바 아니야. 나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달 이자랑 원금 상환액이 800만 원 정도 될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아, 참고로 3개월 연체되면 은행에서 아파트 경매 넘길 권리 생기는 거 알지? 그때 되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정말로 이 집을 경매에 넘길 리는 없었다. 이건 단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는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다음 이틀 동안 이철은 불이 붙은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온종일 전화를 돌려댔다. 소위 말하는 의리 있는 형님들에게 돈을 빌리려 애쓰는 모양이었지만 세상 인심은 냉혹했다. 그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는지 술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야, 강서가, 나 이철이다. 요즘 좀 꼬여서 그러는데 1년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냐? 금방 갚을게. 아, 철아, 어떡하냐. 마침 우리 와이프가 애들 학원비로 돈을 다 써버려서 지금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 사방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이철의 화살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나는 문틈으로 그가 어머니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숨겨둔 쌈짓돈 좀 있잖아. 그거 좀 내놔봐. 일단 이번 달 대출 이자라도 막아야 해. 뭐? 내 노후 자금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였다. 절대 안 돼. 이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쓸 목숨값이야. 그리고 이 집은 너희 둘이 사는 집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해? 저 박서윤 여편네한테 내라고 해. 돈도 많이 벌면서 대출금 하나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여편네가 죽어도 안 낸다잖아. 엄마, 제발 좀 도와줘. 나 신용불량자 되면 내 인생 끝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강했다. 자신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서 그녀는 아들보다 더 독한 인간이었다. 이철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내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날아왔다. 예전에 이철의 접대용으로 만들어 주었던 네 명의의 가족카드로 금은방에서 500만 원이 결제된 것이다. 카드 한도가 꽉 찰 때까지 긁어버린 그의 무모함에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즉시 은행에 전화해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철이 거실에 앉아 작은 보석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결제 문자를 내밀자 이철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내 카드 쓴 게 뭐 어때서? 우린 부부잖아. 당신 카드 내가 좀 쓸 수도 있지. 이거 다 대출금 갚으려고 그런 거야.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그의 파렴치한 궤변에 헛웃음이 나왔다. 이철, 당신이 긁은 건 5억만 원이야. 대출 이자는 8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증발했어? 대체 뭘 산 거야? 이철은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금고를 확인했다. 역시나였다. 결혼할 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유일한 유품. 2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목걸이 어디 있어? 나는 거실로 튀어나와 이철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내 금고 안에 있던 목걸이 어디로 빼돌렸냐고. 이철은 겁에 질린 듯 주춤거리면서도 입을 열었다. 그거 전당포에 맡겼어.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누나 쪽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조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대. 누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의 줄이 툭 끊어졌다. 또 신우이였다. 그는 자기 마누라의 유품을 훔치고 카드 한도를 다 채워서까지 그 밑빠진 독 같은 누나의 뒷수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에게 나와 우리 가문의 가치는 자신의 본가 식구들보다 항상 뒷전이었다. 이철, 똑똑히 들어. 나는 이를 악물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나 시집 올 때 주신 마지막 유품이야. 당신이 감히 그걸 훔쳐서 누나 도박빚을 갚아? 그렇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희수는 돈을 빌리지 못한 게 아니라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이철이 준 돈과 집안 재산을 몽땅 날린 상태였다. 나중에 내가 꼭 다시 찾아다 줄게. 응? 그것도 결국 다 돈이잖아.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철은 여전히 헛소리를 짓거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다. 네, 경찰이죠. 여기 도둑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금고를 열어 2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발로 그를 걷어찼다. 박서윤, 너 미쳤어? 집안 망신을 경찰서까지 가서 시키겠다고? 바닥에 고꾸라진 그를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집안 망신, 이철, 당신이 내 금고를 딴 순간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야. 도둑이라고. 나는 경찰에게 주소를 정확히 불러주었다. 남편 이철이 제 허락 없이 2억 원의 재산을 절도했습니다. 지금 저를 위협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소란을 듣고 나온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입을 벌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쓰러지는 연기를 하려 했지만 이번엔 누구도 그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철과 시어머니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저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내보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집의 소유주는 저이고 금고 안에 있던 2억 원짜리 목걸이를 이 사람이 훔쳐서 팔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여기 카드 무단 사용 내역과 목걸이 구입 영수증, 보증서 사본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이철을 쏘아보며 물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철은 고개를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 아니에요. 형사님. 이건 오해예요. 가족끼리 물건 좀 쓴 게 무슨 도둑질이에요.
시어머니가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악을 썼다. 아들이 마누라 물건 좀 가져간 건데 왜 우리 아들을 잡아가요? 이건 무고해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젊은 경찰관이 그녀를 제지하며 차갑게 말했다. 가족 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입니다. 특히 2억 원이라는 금액은 특수절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도죄와 2억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철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자, 이철 씨, 목걸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의 강압적인 질문에 이철은 나를 향해 애원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늦었다. 그 강남에 있는 전당포에 2억 받고 넘겼어요. 그 돈은 누나한테 다 줬고요. 이철은 결국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당포 영수증을 꺼냈다. 경찰은 영수증을 확인하더니 이철의 팔을 잡았다.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안 돼. 우리 아들 못 잡아가.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현관문을 나서는 이철이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증오,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서윤, 너 정말 독하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일침을 가했다. 독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쾅! 현관문이 닫혔다. 아들의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쳤다. 나는 텅 빈 거실에서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자, 어머니, 이제 이 집엔 우리 둘뿐이네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위압적으로 퍼져나갔다. 어머니의 보물 같은 아들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못 나올지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써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만난 듯 나를 보며 몸을 떨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누차 말했잖아요. 난 당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살면서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해?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지우가 밤새 작성해준 이혼 협의서였다. 이거 이철한테 가서 전하세요. 당장 이혼 도장 찍으라고. 집, 차, 모든 예금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는 빈털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돈 빼돌려서 당신들이랑 시누이 뒤로 챙긴 돈들. 여기 장부에 적힌 대로 다 뱉어내야 할 거예요. 총 7억 8억만 원입니다. 너 미쳤니? 우리더러 죽으라는 소리야. 그래요, 죽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안 그러면 합의서 안 써줘요. 2억 원 절도면 최소 10년 이상 살다 나올 거예요. 당신 아들 지금 34살이죠. 40 중반이 되어서 정과자 딱지 붙이고 빈털터리로 나오면 그 인생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결정은 당신들이 하세요. 아들을 살릴지 아니면 그 가증스러운 욕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들의 가짜 친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저 경쾌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철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48시간 동안 우리 집은 이전에 없던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의 발냄새 나는 양말도, 거실을 울리던 게임 소리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가스라이팅도, 사라진 집은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듯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희수에게 그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나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이희수와 통화하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2억 원의 전당포 수수료와 목걸이 대금, 그리고 내가 요구한 7억 8억만 원의 보상금을 두고 그들은 서로를 헐뜯으며 책임 전가에 여념이 없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 돈 처리가 다 가져가서
도박빚 갚은 거잖아. 내 자식이지 당신 자식이야? 왜 나더러 집까지 팔아서 구하래? 이희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이 배은망덕한 년아, 내가 그동안 철이한테 돈 받아다가 너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발을 빼.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욕설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구역질 나는 진흙탕 싸움은 사흘째 아침까지 이어졌다. 이철이 구속 기소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결국 딴 눈으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평소에 그 오만함을 어디다 버렸는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내가 정말 노망이 났었나 보다. 다 저 이희수년 말만 듣고 내가 잠시 미쳤던 거야. 우리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녀는 눈물까지 쥐어짜며 아들의 선처를 구걸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가져와서 목걸이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이철 씨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썩든가 둘 중 하나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 기본 옵션이고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철의 몫으로 집의 지분이라도 챙겨주려 애썼지만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결국 그녀는 깨달은 듯했다. 감옥에 가서 평생 전과자로 살며 자신에게 짐이 될 아들보다는 차라리 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내쫓고 자신의 노후 자금이라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이철의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 이철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그 대가로 준비해둔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건넸다. 이제 이철은 풀려나겠지만 그는 집도, 차도, 예금도, 그리고 딸 예지에 대한 권리도 모두 잃은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이다. 유치장에서 나온 이철은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나를 보지도 어머니를 보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바로 그때 시누이 이희수와 그녀의 남편이 들이닥쳤다. 심해 부는 험악한 얼굴로 보석 상자를 내 앞에 던졌다. 목걸이 찾아왔어. 사채까지 써서 돈 마련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신 보지 말자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못해 결국 돈을 구해온 모양이었다. 나는 목걸이를 확인한 뒤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이철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로 한 날, 이철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잠적했고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도망과 협박이었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으로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서윤 씨,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빚을 좀 졌는데 말이야. 돈 안 갚으면 당신 딸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 못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철과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내 딸의 정보를 넘기고 협박을 사주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내가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내놓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나는 즉시 딸 예지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간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학교 측의 아빠나 할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인도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인맥인 왕 회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과거 내 도움을 크게 받은 적이 있는 거물급 비즈니스 파트너로 어둠의 세계와도 연이 깊은 사람이었다. 오빠, 도와주세요.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라. 그런 쓰레기들에겐 그들의 언어로 대답해줘야지. 다음 날 정오, 나는 사채업자들이 지정한 한적한 폐차장으로 향했다. 물론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미리 잠입해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고 숨어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검은색 차량에서 험악한 사내들이 내렸고 그 사이에서 비굴한 표정의 이철이 나타났다. 사장님, 제 마누라 돈 많아요. 딸애 가지고 겁주면 바로 돈 싸 들고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철의 그 역겨운 육성을 직접 듣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인류애마저 증발해 버렸다.
자기 자식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남자를 과연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때였다. 10여 대의 고급 세단이 폐차장을 포위하며 들이닥쳤다. 왕 회장이 보낸 수십 명의 경호원이 순식간에 사채업자들과 이철을 제압했다. 왕 회장은 차에서 내려 덜덜 떨고 있는 이철의 면전에 대고 침을 뱉었다. 네가 내 동생 딸을 건드리려 했나? 왕 회장의 부하들은 사채업자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처리했고 이철은 바닥에 기며 목숨을 구걸했다.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녹화된 카메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철, 이 영상에 네가 사채업자들과 공모해서 딸을 유괴하려 한 증거가 다 담겼어. 이제 너는 이혼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유괴미수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이철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지만 나는 가차없이 그의 손을 쳐냈다. 나는 이 영상을 클라우드와 변호사 사무실에 즉시 전송했다. 이제 끝이야. 법정에서 보자고. 나는 미련 없이 폐차장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낱낱이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통지서와 소송장이 이철과 조기분 씨의 손에 전달되었다. 지우의 일 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등기 우편을 받은 조기분 씨는 공포에 질려 펜을 뺑 손조차 바들바들 떨었다고 전해들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철은 더 이상 숨지 못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비굴했으며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윤아, 제발 법정까지는 가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당신 원하는 대로 몸만 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늦었어. 나는 단 두 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가 내 딸의 안위를 사채업자들과 거래하려 했던 그 순간 우리 사이의 협상이란 단어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를 수치스러운 기록의 재단 위에 영원히 박제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발악하듯 주변 인맥을 총동원했다. 우리 부모님부터 친척들, 심지어 내 회사의 임원들에게까지 연락해 중재를 요청했다. 서윤아, 나 삼촌이다. 부부싸움이야. 칼로 물베기라는데 철이가 빌고 있으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지. 박 총괄, 이철 씨 어머니가 회사 로비에서 울고 계시는데 무슨 일입니까? 가정사로 회사 분위기 흐리는 건 좀 곤란하군요. 쏟아지는 참견과 압박 속에서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폐차장에서 녹화했던 영상에서 왕 회장의 모습만 교묘히 지운 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기회를 줘야 할 좋은 남편의 실체입니다. 친딸의 목숨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겨 아내를 협박하려 했던 이 사람을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영상이 올라온 지 10분 만에 단톡방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빠졌고 곧이어 분노 섞인 고함이 텍스트가 되어 폭발했다. 나를 훈계하던 어른들은 일제히 태도를 바꾸어 이철을 비난했고 우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며 불호령을 내리셨다. 회사 상사 역시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보안 요원을 시켜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던 시어머니를 끌어냈으며 내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립된 괴물이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던졌다. 소송을 일주일 앞두고 시아버지 이봉만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욕창이 깊어져 폐혈증이 왔고 폐렴까지 겹쳐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철은 복도에 쪼그려 앉아 유기견처럼 떨고 있었고 조기분 씨는 넋이 나간 채 인과응보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돈, 치료비가 없어. 이철은 비어버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애걸했다. 조기분 씨는 내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돈 좀 빌려다오. 저 사람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니.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끝에서 그들은 다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저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지우를 통해 준비해둔 채권 양도 및 부동산 담보 설정 계약서였다.
치료비는 내가 낼게요. 하지만 이건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낡은 본가. 집을 담보로 잡겠어요. 치료비를 다 갚지 못하면 그 집은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집은 이 씨 가문의 마지막 자부심이자 유일한 보루였다. 조기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연락을 끊은 딸 이희수에게는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철은 절망 속에서 그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수천만 원의 예치금을 결제했다. 그것은 이 가족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가 아니라 훗날 내 딸이 내 엄마는 할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비정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게 하려는 보험이자 그들의 마지막 터전까지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재판 당일 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은 이철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과 아동학대 정황을 인정하여 모든 공동재산을 내 소유로 판결했다. 그가 가로챈 7억 8,0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억 원은 개인 채무로 남았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영구적으로 박탈되었다. 3일 후 나는 보안 요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짐을 뺀 그들을 확인했다. 그들은 낡은 본가로 쫓겨났고 이철은 전과와 사채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공사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아버지는 결국 한 달 뒤 세상을 떠났고 그 막대한 병원비는 그들의 집을 내 소유로 귀속시켰다. 이희수는 도박 빚 때문에 이혼당하고 조카와 함께 본가로 기어들어와 이철과 조기분 씨를 매일같이 뜯어먹으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거기엔 더 이상 가족도 효도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증오하는 기생충들의 비명만 남았을 뿐이다. 나는 그 오염된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했다. 모든 악취가 사라진 거실에 햇살이 가득 찼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커리어는 승승장구하여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2배가 되었다. 나는 예지와 함께 주말마다 박물관을 가고 여행을 떠나며 쓰레기를 버린 후의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만끽하고 있다. 예지가 그려온 엄마와 나의 새집 그림이 거실 중앙에 걸렸다. 푸른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하던 날 예지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보물. 내 통장의 잔고는 불어나고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다. 나는 돈이 있고 자유롭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쟁취한 인생 최고의 상태다.